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MBN 주말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가 본격 공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제3지대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여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전국을 이제 돌면서 뭔가 이 민심도 좀 수습하고 야당의 정권 견제론에 맞서가지고 왜 새로운 물결, 정치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그런 어떤 물결,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민심이 좀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가 보죠. 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당 대표부가 새롭게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젊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그런 이제 깨끗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정치인에게서 안 보이는. 예, 그런데다가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과 자신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위원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열렬히 환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시너지를 좀 발휘하는 것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한동훈 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당 지지도라든지 또는 총선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치환하는 데는 좀 더 무거운 쟁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감성화법을 쓰고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민심을 바꾸기에는 뭔가 좀 더 어려운 숙제들이 좀 남아있다. 아직 더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제 긍정적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설합법으로 직접 혁파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안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도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성화법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화법을 쓸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화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 세 번째가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화양연화 같은. 저희 아버지는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그냥 2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일했던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6월로 당시 프로야구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아예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몰래 경기장에 들어가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뭐 특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조 반찬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그 지역의 인연 또는 이제 자기 부모님들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렇게 좀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최 의원님? 아니, 저도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치학 이론에 동질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화 전략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에 갖고 있는 인연이라든가 연고성, 지명, 상호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옴으로써 제시함으로써 상대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 인식을 주는 게 동질화 전략이거든요. 선거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여러 파생된 여러 집단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고리가 트게 되는데 네. 매우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 어디에서 뭘 했고 어디에서 뭘 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아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을 얘기한다 해도 그 집에 아들이 뭐 3명 있잖아요 보다는 뭐 일남 2녀 아닙니까? 뭐 어느 학교 다니죠. 그러면 우리 집에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던 것처럼 그건 좋아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처음 입장에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여의도 문법에 젖어들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상 본인이 뭐 저런 식의 자기만의 스타일로 뭐 저게 꼭 신선하다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됐건 그 지역에 내가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서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매우 저도 그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 뭐 정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것만 갖고 그러면은 내년 총선 전략에 이끌 수 있느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전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팔도 사나이 아니냐. 연고가 전국에 다 있다고 그래서 팔도 사나이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 정말 칭찬일지 비아냥일지는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총선 성적으로 거둘 일이지 예. 지금의 평가 가지고 너무 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찌되었건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료로서 지금 국무위원 옷을 벗은 지 겨우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좀 아주 그 뭐랄까 긍정적으로 현장에 젖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로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총선 승리 지금 구도에서 정권 심판론이냐 저 민주당의 거야 심판론이냐 일반 쌍방 심판론이냐 지금 붙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 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런 지표가 보이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어요. 그게 전 남은 고비인데 설 연휴 전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나와주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앞으로 힘으로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 문법 대신에 감성화법을 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욕심이 좀 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뭐 부산에 야구장에 갔던 게 뭐 시기가 좀 달랐다든지 하는 부분들 어떻게 좀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총선인지 대선인지 헷갈려요. 자, 비대위원장은요. 왜 비대위원장입니까? 당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장은 어때야 되느냐? 당을 위기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소위 말해서 절박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표출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이거는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치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일종의 뭐 쇼케이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선은 당과 후보자를 띄워주는 거였잖아요. 네. 총선의 승리는. 네.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찍는 투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을 찍고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이 안 보여요. 한동훈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인지 아니면 네.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의 추정식인지 이런 상황적인 정말 인식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한동훈 효과 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지금 당의 소위 말해서 위기에 빠졌던 국민의힘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좀 국민의힘이 그럼 살아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정치 지지율이 낮고 네. 지금 여당이 위기에 빠져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앞으로 국정을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 승리해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뭐 부산 가가지고 나 야구장에 갔네 안 갔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이게 좀 총선 90일 남은 거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행보를 제가 보고 있다. 박 교수님 말씀 조금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물론 네.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지금 네. 뭐냐면 한동훈만 보이니까 이게 네. 대선 후보지 이게 무슨 총선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당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 김기현 체제 같이 않겠다. 우리가 무력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도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밴드웨건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앞장서 북을 치고 가면은 네. 거기에 뒤따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다음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하고 용산과에서도 할 말 못하고 그다음에 당의 자생성이 없고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뭔가 바꿔내는 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밴드를 치는 북을 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이 전체가 한 묶음으로 총선으로 그대로 가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게 대선이냐 지금 총선인데라는 말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초기에 불과하고 네. 조만간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힘의 여당의 스탠스를 보여줄지 여부는 아직 남은 과제죠. 네, 그래서 지금 더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1%포인트 내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6%포인트나 올라서 꽤나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님, 이 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컨벤션 효과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흐른 것 같기도 하고 추세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마 저기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네. 갤럽은 이름을 적어낼 겁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차기 지도자랄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는 지역별로 가서 그 연고를 밝히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뭐 저도 어디 출마하면서 연고를 밝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비난받거나 뭐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디 가서 근무했다, 난 여기를 내 부모님의 고향이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은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면서 계속 항보를 하면서 지금 아주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기존 지지층이 보다 좀 더 이렇게 바라보고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저 지지율을 가지고 본인은 뭐 이렇게 붕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서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거의 정체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 네. 본인은 기분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여권에서 계속 내세웠던 게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전략했습니다. 중수청 전략. 예.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 근데 지금 이 지표들을 조금만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특히 중도층은 계속 반감이 더 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도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어디 가서 그냥 말씀하는 정도? 네. 이거 갖고는 이 지금의 전체 판세를 네.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가 정부 여당의 지지율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제 그 이제 신년할의 불교계 신년할의 법회가 통도사에 있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못 가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도사의 분위기가 한쪽은 이제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왔는데 이쪽은 이제 원내대표가 오니까 뭐 홍 원내대표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 목소리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당 대표께서 초유의 테러 사건, 테러를 당하셔가지고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지금 자택에서 회복 중이시거든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권 지지층, 특히 통도사는 아무래도 여권 지지세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환영을 받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이제 누구는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피크일 거다. 여기서 뭔가를 변신해내거나 정말로 많은 국민들,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갈 수 없을 거다. 결국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견인해내야 본인이 공천에 있어서 물 관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추진력을 갖고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 개인기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도사에 갔으면 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에 나서면 저 지지율 격차는 다시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야 뭐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대표께서 또 워낙 대중정치시니까 보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다시 얼굴 보면은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부터
올 1월까지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3월 첫째 주가 20%였어요. 네. 예. 근데 올 1월에 23%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예. 아주 단단한 고정 지지층이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역시 중도라든지 무당층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수선한 여당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겁니다. 예. 근데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죠. 11%에서 지금 22%로 올라왔어요. 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20%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1% 차이가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일각에서 당신 총선 아니고 지금 대선 뛰는 거야라는 그런 불만이 토로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지도를 더 올려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가 만들어지면 그때 아마 당정 관계의 수평화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천에서도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지금 불만이 지금 막 그 임기점을 향해서 예. 오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금 그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이재명 23%, 한동훈 22%가 나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27%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성할 일이에요. 자성할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통도사 있잖아요. 예. 통도사 물론 PK 지역이니까 여당 지지자가 높겠지만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고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뭔가 좀 신선하고 참신하길 바라는 국민적 소구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저 이렇게 참신해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예. 당신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얘기했듯이 아바타였어? 라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 견제론이 높은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좀 이른 감이 제가 있고. 볼 때는 이것도 개인 생각인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볼 때 네. 지금 그 자기가 소위 고개를 쳐들고 이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할 시점은 아직은 안 됐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중수청으로부터 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면 자기의 소신이 진가를 발휘할 시점이 어딘가라고 이것도 제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예.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 견제론이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셨듯이 개인 플레이 했지 지금 당에 하나도 치환이 안 됐잖아.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 견제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그 정권 견제로보다 낮습니다. 예. 그건 뭐냐? 결국은 야당이 정권 견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민주당 대한정당 같지 않아라는 불만의 표시예요. 네. 바로 그 공간을 예. 한동훈이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제3자로 볼 때는 관전 포인트고 네. 한국의 정당 발전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최 의원님, 네. 감성, 이미지 정치 이런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데 하나만 더 짚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정호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머리도 좋고 빈틈이 없잖아요. 실수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산 사직공장 응원한 것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탄압을 받아서 이제 자천됐을 때 자기가 이제 부산에 가서 응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여서 민주당 논평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증거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과거. 요런 거는 좀 귀여운 실수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 이미지에 뭔가
허점이 보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신문사도 방송사도 입사해도 6개월 수습 기간이 있는데 예. 하물며 정치라는 고도의 사실은 귀여운 실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승리를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네. 그만두자마자 3주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 사진 보니까 네. 갑자기 이제 절을 하는데 남들은 신발을 안 벗고 절하는데 본인은 구두를 후다닥 벗더니까 절을 네. 하더라고요. 예. 저 얼마 전 맨 사진에서 예. 방송화면에서 잡혔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이게 자기가 적응하는 과정들이 이게 예. 머리에 아주 그 총명함, 유무를 떠나서 네. 이것이 이제 몸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네. 실제로 그때 분명한 부산의 기억들이 중첩이 되면서 예. 그 타이밍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했지만 부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시점상 약간 오류를 빚은 거고 예.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절을 할 때 있어서는 신발을 벗고 절하는 게 맞는데 남들은 신을 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다닥 벗는 모습은 뭔가 자기만이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 적응하려는 그 저 수습의 과정을 놓고 보셔야지 네. 그걸 가지고 의도된 거짓말이거나 혹은 뭐 잘못된 기억이라고 좀 비난하기에는 조금 좀 이건 해프닝적인 사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분 단순하게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예. 그러니까 팩트 체크,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팩트 체크로 때려버리는 게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인증샷을 올린 거죠. 그렇죠. 본인이 뭐 부산에 쫓겨왔을 때,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예, 좌천됐을 때 좌천됐을 때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팩트 체크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도 이것만 놓고 보면 귀여운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장관 마지막 물러나기 전에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총선 후 특검 수용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나요? 뭐, 아닐 텐데. 그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죠. 그런 제안들이 이제, 있었죠. 주변에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후에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는 악법이라고 딱 이제 여권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뭔가 보여줄 거다, 정책을 보여줄 거다라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는 타이밍 못 재가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에서 쫓겨났습니까? 용산에다가 할 말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 1번이 뭐냐 하면 용산에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입 밖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김기현 태세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을 잴 시점이 그다음에 아니다. 또 하나 지지율 얘기인데 네. 3년,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3년 차의 지지율 1등, 5년 전에 지금 누구였냐?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네. 당시에 43%로 압도적인 1위였어요. 예. 그런데 그 압도적인 1위가 2년을 갖다가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 넘었다. 물론 의미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 의미 있는 20%가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내용은 이미지 정치로는 예. 도저히 갈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제가 지금 그 교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갖고 짧게 예. 그 공방이 말씀을 뜨겁군요. 예. 드리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 좋고 실수가 없다라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편견인지 그게 왜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나왔어요. 청문회 때 오히려 실수를 해가지고 한쪽은 진짜 더맨더머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고 한동훈은 되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도 되게 똑똑한 것처럼 이미지가 구축이 된 거예요. 왜 한동훈이 실수를 안 합니까? 잔잔바리 실수 많아요. 요번에 저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하고 저 롯데 자이언트 할 때도 보면은 2007년인가 8년인데 예. 2020년에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어쨌든 그것도 실수는 실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원외 인사를 내가 아는 사람 뽑아줄 정도로 멜랑꼴리한 사람이 아니라고. 멜랑꼴리는 우울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 붙을 일이 아닌데 한동훈이 한 말이라서 저는 그게 그런 뜻도 있나 멜랑꼴리가 하고 한참 우리 방송 전에 찾아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귀여운 실수 맞고요. 네.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 뼈 아픈 부분인데 타이밍 언제까지 재고 있을 거냐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타이밍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월 10일이 총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설날이 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이밍과 관련해갖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거기 당대표가 김문기 백현동 때문에 지금 재판받으신데 이걸 가지고 뭐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시기는 좀
예. 그러시지 않으세요? 민주당 얘기를 실수가 커서 더 또 그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는 모습들 때문에 예. 우리 당을 공격하시니까 대변인으로서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격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냥 한동훈 사실관계를. 비대위원장의 똑똑한 이미지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일부 해보시는 뭐 거죠. 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이 한 장관이 옳았다거나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저 모양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여운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치의 한계가 벌써 드러난 거예요. 저 행동을 계속하면은 네.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아니 본인 정치하고 다니는 거야 여당을 살리겠다고 들어가서 아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지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장관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한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좀 전에 우리 박 교수 얘기한 대로 많은 언론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건 총선 후 실시 아니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하니까 바로 대통령 경로 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구나. 그 이후에 대통령실 검사들이 일제히 총선 출마로 나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견제를 네.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한 장관이 정말 달라진 모습 보이려면은 뭐 쌍특검뿐만 아니고 지금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됐는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기류가 거부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야말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님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홀로 속이도 아니에요. 국민의 뜻을 받아서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으니 예. 이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의 표심을 얻는 거지. 네. 지금 저렇게 여기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실수도 하고 네. 계속 티 입고 다닌다고 무슨 얼마나 여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얼마나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4월 총선에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율사들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관위원회에서도 상당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실세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고 공천관리위원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너무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 누구 출신이다, 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한다.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이기는 공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곳에.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왜 들어갔지?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거 결국에 공천 용산 뜻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저는 뭐 그런 세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재영입 위원장이고 직전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인재영입 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러니까 직전 사무총장은 물론 이제 당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김기현 체제에서도 당과 용산과 그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인재영입 위원장의 특수성은 뭐냐면 강호의 여러 가지 널린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려 할 때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있긴 하지만 실제 인재영입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공동으로 맡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철규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윤심에 의한 공천하지 할 것이다.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 중에 주목하는 말이 공정한 공천이어야 되지만 공정해 보여야 하기도 해요. 예. 우리가 재판이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재판처럼 보여야 하는 것처럼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파열음이 생겨요. 파열음이 생기면은 이게 정치 신인인 한동훈 위원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 검사 출신 그 대통령의 사람들 갖다 꽂으면 그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왜 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왜 험지에 가야 하느냐? 상대는 손쉬운데 오는데 우리는 험지에 가라면 그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또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바꿨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모신문사 출신의 이제 여론 전문 기자를 갖다 놓은 것은 데이터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입해보고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지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천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야지 이걸 단순히 이철규 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아마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내부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존의 감성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정치를 벗어나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한다. 그 필요성을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 첫 시험대가 이 이철규 공관위원과 이른바 윤심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천을 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막아낼지 또는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할지 그래서 잘 조율하는 공천을 성공적으로 잡음 없는 공천으로 갈지 이게 아마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철규 위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정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공관위원으로 넣은 것이지 이른바 윤심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철규 위원을 당 사무총장을 그 힘을 어디까지로 제약하거나 어디까지로 제한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적으로 의존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철규 의원을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으로 놓음으로써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동훈 위원장은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게 공정해 보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위원이 아마 능력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했고 또 인재 영입도 지금 하고 공천 관리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야당에게 큰 먹잇감을 던져준 거야.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윤심을 그냥 직접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막 하잖아요.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체도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말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그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은 사실 이 공천관리위원으로 num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공정이라든지 또는 공천은 내가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절규와 같은 그 목소리가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그 소위 뭐 검사 출신, 장차관 출신, 대통령실 출신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도 저렇게 하니까 불공정한 거야 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그 유감스러운 결정이라. 그리고 인재 영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천 관리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이 공천권, 공천관리 이거야말로 한국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그러지만 보세요. 다 당권 잡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공천 관리하는 사람들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걸요. 전화하고 가서 읍소하고 이게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 아주 안 좋은 병폐였는데 그걸 지금 한 사람한테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보수 정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규 위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공관위원장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그 경계와 적정선이 참 예민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 말뼈도 뼈 아픈 지적은 공정해 보여야 하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거는
조금 패착인 것 같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 네.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뭐 가공된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정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류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총량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일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수렴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이번 총선을 실패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겠지만 그다음 피해자도 한동훈 장관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직에 입직을 하지 않고 선출된 권력도 피해가면서 이 총선 승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에서 본인이 만일 잘못된 공천 혹은 친윤 논란 공천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봉오리를 피우지 못하고 그만둔다? 그 누구에게 정말 회한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저 과정에서 저도 주목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과정적으로도 이게 공정하게 보일 것이냐. 이건 숙제로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있었던 특보를 맡았었던 김용남 전 의원 저희 패널로도 이제 자주 출연을 항상 이 자리에 하셨었는데 앉아 계셨는데 주말마다. 예, 의외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평상시에 또 많이 뵙고 얘기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 미리 좀 들었던 바가 있으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수원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것도 본인이 비판하던 네.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이 자리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더 네. 의외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조는 있었어요. 그 전조의 핵심이 바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 이것도 이철규 의원하고 또 그렇죠. 연계되는군요. 공천위원회에 이철규 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지금 이제 수원에 누가 내려왔냐면은 모 장관 출신 3개월 장관하신 분 공문규 전 장관. 그렇죠. 수원 그 자리에 내려 꽂은 거예요. 예. 자, 아까 공정한 공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정한 공천이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3개월 장관하신 지역에 뿌리가 없는 분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인지도도 없는 분하고 네. 직전 소위 지방선거 때 수원 특례시장 후보를 지냈던 김용남 전 의원하고 네. 인지도에서 누가 더 앞서겠습니까? 그거는 좀 논란이 있을 아니, 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수원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죠. 예, 초중고를 나오신 분이 그래서 또 제가 박문규 전 장관이니까. 모 장관이라고 이름은 안 밝혔는데 자 그러면 이기는 공천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소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의 당내 위상이 어떠냐 하면은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 저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을 그만뒀는데 이번 총선에 소위 공천 인재영입위원장 네. 그다음에 지금 공천위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보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는구나.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철규 위원은 지금 이 수원 지역에 김용남 의원이 텃밭을 가꿨던 그 지역에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략 공천하기로 사실상 마음을 먹은 거예요? 확실한 그거는 뭐 제가 결론이에요, 그게? 대의의 당사자가 그래서 이 아니라서 김용남 의원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한동훈 표 지금 인적 쇄신, 예. 이 한동훈표 인적 쇄신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봐야 되는데 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했잖아요. 네. 사실 수원이나 경기도가 요즘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예. 많이들 예측돼 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수원에 예를 들면 이수정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지금 공천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뭘로 익히느냐? 이기는 공천이냐? 그다음에 공정한 공천으로 읽히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건데 예. 지금 내부에서 이게 정말 이기는 공천이야? 이게 정말 데이터 공천이야?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계 개혁신당으로 김용남 전 의원 이제 옮겨갔고 그러면 이준석 신당 이른바 개혁신당은 어느 정도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잠깐 한마디 좀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이른바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까지 합류한 이 개혁신당의 정치적 파괴력 또는 정치적 영향력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제가 해요? 예. 이준석 전 대표를 김용남 전 의원이 여기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개혁신당에 가서 이준석 전 대표와 뭐 포옹을 하고 정말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눈물겨운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총선의 현실이에요. 뭐 비단 김용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럴걸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죄송합니다. 또 민주당 얘기를 또 하네요. 제가 할 거예요. 좀 잠시 뒤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간다 그럴 때 그 120여 명의 의원들이 뭐 연판장 쓰는데 그 연판장의 내용이 상당히 신랄하잖아요. 네. 지금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이 얼마만큼의 그 의석을 확보하겠느냐?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공천 어떻게 하냐. 벌써 내가 공천받기 힘들다 하면은 탈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절체절명이에요. 이 배지 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서울의 강남 3구 네. 아니면은 영남 지역인데 결국은 지금 나간 그 대통령실의 그 뭐 행정관서부터 수석, 검사, 장차관 다 합치니까 수십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석수가 그렇게 넉넉치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험지에서 내가 내 몸이 쓰러져도 12척 배가 아니라도 내가 가서 장렬하게 뭐 당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 그것도 저 원희룡 빼고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이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튀어들어간 사람이 김용남이고요. 너무 신랄하셔가지고 누군가 좀 반론 내지는 변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 의원이 잠깐 짧게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뭐 현실 정치에 몸담아 계셨기 때문에 네. 아마 가감 없이 그리고 좀 신랄하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한번 보죠. 그 사실 이준석 신당이 지금 그 기치를 건 것은 실제로 제3지대가 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낙수 효과라 그러죠. 낙엽 죽기 효과라 그러죠. 그것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지 않고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가 저는 그걸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한번 어젠다 선거로 치러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양당의 기득권이 그 적대 혐오 정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비었다고 무조건 우리가 그 중립을 지킬 때는 가운데로 오시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네.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야기들, 교육, 연금, 미래 현실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제를 꺼내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할 테니까 일로 오시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전혀 쇄신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실제 낙엽 죽기의 효과 정도가 아니라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쇄신과 혁신 작업이 양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제3지대 공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원인과 결과를 놓고 치면은 원인은 두 당에 있는 거고 그 두 당의 원인의 결과에 따른 것이 이준석의 제3지대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당 얘기가 평가였습니다. 나왔으니까요. 야권에서도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잠시 좀 소강 상태였던 민주당 내 탈당 움직임도 이번 주에 본격화됐습니다. 제3지대 연대 가능성 그리고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무척 서운하죠. 윤영찬 의원은 원상팀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이 원상팀에서 빠진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요. T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3지대의 총 질량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도 예고대로 줄줄이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나오면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전에 나왔듯이 우리 당의 129명의 의원들이 이제 만류를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이 3분 빼고 하면은 164명 정도 됩니다. 네. 저도 명단을 쭉 봤는데 저는 뭐 지금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명단 보니까 주요 당직자들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저는 거의 뭐 전원이 만류하는 생명을 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그렇게 만류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호남의 아주 중진 의원이 그것도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당을 나갔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꽤나 큰 손실이 올 거다라는 점에서인지 아니면 야권의 분열을 초래한 그 점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건지. 일단은 지금 9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로 갈라서 가지고 결코 좋은 점은 없습니다. 네. 단결해야죠. 그리고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저렇게 우리 당을 아프게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저도 뭐 당 대변인을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뭐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텃밭에서 국회의원을 4번인가 하셨고 전남지사를 지내셨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셨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엊그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돼서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다 예고된 겁니다. 네. 물론 우리 당대표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의 아랑곳 않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세 분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예고됐는데 그렇던 당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라는 이른바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가지고. 그런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한 세 분의 주장이 당내에서 적합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소구력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만류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탈당할 때 현역 의원이 저 세 분도 같이 현재로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님의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면은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차인크 말씀하신 그 호남 쪽에서 저는 호남 쪽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호남 쪽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후보를 열성적으로 도왔던 현역 의원들이 다 계신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개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뭐 영향력이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원칙과 상식의 한 멤버였던 지금 윤영찬 의원이 막판 3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잔류를 선언했어요. 그 지역구에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저희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성추행 논란 때문에 컷오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급반전된 거냐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럴지도 저도 뭐 속마음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은 공천 가능성 이게 탈당을 하지 않는 배경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믿지만 내 배지 한 번 더 위해서 그 자리에 남는다. 그러면 줘요? 공천을 줘요? 저 자리에 윤영찬 의원에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김용남 의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인들은 공천에 그만큼 민감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양당 정치 하에서 양당 거대 양당의
이 소위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양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세 분은 사실상 공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형택 변호사가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후보로 이제 경쟁자로 떠올랐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희롱 논란이 이제 휩싸였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러면은 이제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냐, 탈당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탈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낙연 대표의 탈당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속마음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이가 52년생입니다.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대선 후보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 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제3의 선택지 얘기하고 DJ 정신 얘기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대선 후보로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어렵다. 이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는 그만큼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냥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드리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다음에 DJ 정신을 계승하겠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3의 선택지를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3의 선택지를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기간은 하고 제3의 선택지를 얘기해야 돼요. 이제까지 24년 동안 민주당에만 몸담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의 선택지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공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면이죠. 윤영찬 의원 이제 앞서서 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이거 제명해야 된다, 이분을 출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당을 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거 분열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막상 당에 남겠다고 하니까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류한 고민정 의원한테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좀 그 어떤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친명 이른바 언론에서 붙인 건 친명 쪽의 외곽 조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뭐 저도 기자 선후배이기 때문에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안 한 과정에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친문 쪽에 이른바 뭐 이낙연 전 대표와는 동아일보 선후배이기 때문에 뭐 NY 개라 이렇게 분류는 됐지만 사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초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어요. 이른바 친문계 인사라고. 그게 더 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문 쪽 청와대 출신 많은 의원들이 윤영찬 의원을 많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얘기대로 실제로 그분이 4명과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한 30분 전에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성희롱 의혹 사건 영향을 줬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이번 일이 현근택 변호사의 이런 일이 결정적 영향을 당에 남겠다는 뭐 줬는지는 제가 내막은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당 내든 외든 윤영찬 의원의 이번 그 탈당을 안 하겠다는 행위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비판하는 당연히 민주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네 분과 궤를 같이 해오면서 현재 당 지도부가 특히 이제 우리 당원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당연히 탈당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당연히 또 뭐 지지 세력이 됐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렇게까지 당을 공격해 난 다음에 왜 남았습니까? 이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각각 당 대표를 지낸 분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당 대표를 지냈고 당 대표로까지 지내신 분이 각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당을 나와서 제3지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이 두 분은 앞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공통분모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손을 잡는 건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러면 국민은 정말 당대표까지 지낸 색깔이 전혀 다른 두 분의 이 결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과거에 요새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DJP 연합에 대해서. 예. 이낙연 거기는 대표가 얘기를 완전히 꺼냈죠.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었는데. DJ와 JP는 완전히 달랐다. 또 다른 이제 그 제3당으로서 안철수와 유승민 결합을 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왜 갈라졌습니까? 이념과 철학이 달라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 철학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던 전 대표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아마 앞으로 역사책에 요거는 한 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당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다음 달 설날 전까지 그 설날 메뉴에 그래도 뭔가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이슈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저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바로 그 왜 탈당하신 의원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과의 좀 더 그 결속된 화학적 연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개혁신당은 마치 또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몽골 기병같이 디지털 속도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 보면 아날로그에 완전히 발기인 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그 밀당을 하면서 마다하는 듯한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90%가 달라도 10%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그 쿠킹을 해가지고 정말 유권자들 앞에서 아까 그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 없어요라고 말한 27%에다가 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무당층으로 나오는 30%에 육박하는 예. 대한민국 국민 그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그 사람들의 실력에 달려 있겠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연대를 하면 당대표는 누가 맡고 차기 대권 후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두 사람이 직접 단판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율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아마 지금 제3지대에서 지금 보십시오. 다 이름들이 미래가 들어가요. 뭐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이낙연, 네. 그다음에 미래 미래대연합이 이제 탈당파 의원들이죠. 이준석은 갇힌 개혁신당이고 그다음에 금태섭 또 양양작 뭐 다 이렇게 다섯 개 그룹이 지금 개혁연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기호 3번에 빅텐트를 꾸리는 게 목표로 가겠죠. 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이 그러면 이낙연이 어느 선까지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느 앞에까지 나가는데 그럼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또 단순히 자 기계적으로 뭉치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지는 합당은 국민들이 바로 심판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정치와도 다를 법도 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율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치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의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가치를 녹여드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총량만 모으게 가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전혀 동의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당의 혁신 노력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3지대에서 조율사를 하는 분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그런 의사가 있어요? 제가 조율사 역할을? 듣기로는 뭐 그런 식의 지금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도 안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이제 바로 이제 대선 주자만 시켜주면 된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너무 이해관계 첨예하기 때문에 예.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제3지대에서 지금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가장 큰 차별점은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호 3번을 목표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7명의 의원만 모이면 이제 3번을 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신당이 앞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기 더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결국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거 선거 연합이구나 이렇게 바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대로 이제 캐파를 늘려서 네. 결국은 느슨한 선거연합으로 가는 형태. 예.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사실은 명분. 명분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아까 DJP 연합 얘기했는데 예. DJP 연합은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엄청난 명분이 있었어요. 민주당 또는 김대중 당시에 보수 쪽에서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그 쌓인 염들이 네. 수십 년간 쌓여서 DJP 연합을 통해서라도 한번 정권 교체해보자. 이런 그 어떤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용납이 됐고 호남 민심의 용납을 받은 거지.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념과 철학을 건너뛴 연합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양당 대표를 지낸 두 분이 합당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할 거다. 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의원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선거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느슨한 선거연합은 가능할지 모르나 네. 그것을 뛰어넘는 화학적 결합 그리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만드는 일이 이 짧은 3개월도 안 남은 시간에 과연 얼마만큼 진척되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팩트를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예. 정호김 의원님이 아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때 당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보다 정당 역사도 그렇고 민주주의 역사도 한 번 반세기 이상 앞서가는 미국도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너무 잘 알지만 그 미국의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양당 정치를 깨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현실은 못 깨고 있잖아요. 난공불락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낙연, 이준석 또는 제3지대가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양당 정치로 또 이번 총선은 또 실망스럽지만 또 거대 양당 정치로 또 회귀해서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가요?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언제 노력 안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더 노력해서 민주당의 시간을 보여드리겠고요. 저는 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냐면은 네.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누가 뭐래도 집권 3년 차에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그렇습니다. 여당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그렇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국정을 잘했으면 지지를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할 텐데 근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세우면서 프레임을 전환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 지형을 보면은 국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모습은 정말 바뀐다고 했던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전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정말 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구나 대통령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인식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뭔가 얼음이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조짐만 보여줘도 엄청난 민심의 반향을 얻을 것이고 그 중심에 한동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타이밍만 재고 있을 그런 여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고 그 마지노선이 제가 볼 때는 설날이라고 봐요. 그 전에 뭔가를 보여주는 반전과 파격. 그래서 뭔가 변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고인물처럼 지금 되어 있는 민주당이 맥을 못 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한 달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제일로 충실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북한으로서 봐서도 도발을 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얘기하기에 앞서 잠깐 지금 중동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른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또 홍해, 그쪽은 이제 수에즈 운하랑 또 연결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국제 운박, 선박 운임료도 뛰고 있고 우리 경제, 우리 유럽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자동차, 가전 그 통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란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개입하고 거기에 미국, 영국과 다국적군이 다시 또 참전을 하는 거대 중동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5차 중동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하나의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왼쪽에 하나의 바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저기 홍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홍해의 끝자락에 후티 반군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란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홍해와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에서 각각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후티 반군이 이제 작년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서 그쪽을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오른쪽에서는 사실상 며칠 전에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지금 납포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5차 중동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이집트도 뭐 움직이지 않을 거고 요르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후티 반군하고 그다음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정도. 지금보다 이제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란이 조직적으로 정말 저기 지금 현재의 전쟁에 뛰어들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이란이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배후에서 각각 하마스나 또는 뭐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배후를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잠시 그 파고는 높아지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김열수 실장님의 전망대로 전쟁이 확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연초부터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막 포사격을 하고 우리 연평도 주민들은 또 거기에 또 대피령이 내려져서 또 대피를 하고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야죠. 좀 전에 이제 조태용 뭐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청문회 아직까지 국가안보 실장에서 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 이제 그걸 하니까 후보자죠. 후보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매년 조금씩 더 이렇게 북한의 그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능성이 있는데 1월 5일, 6일, 7일, 3일 연속해서 북한은 소위 말하는 NLL 일대에서 도발을 했잖아요. 포사격을 했죠. 포사격한 건데 이게 북측 수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200발, 60발, 90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했는데 한국은
한국군은 최초의 5일날 쏜 200발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고요. 6일날, 7일날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한 것은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쏘았을 때는 200발 쏘았을 때 우리는 400발을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지가 이 정도 있다. 그러니 괜히 여기에서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6일과 7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기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참이나 국방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일단 이제 다 피하라고 방공으로 다 가시라고 이제 이동을 시킨 뒤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북한의 해안포 사격 그리고 NLL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북한이 완충지대라고 하는 이 NLL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단순한 그러면 엄포 여기에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 정말 전쟁의 위협으로 좀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사실은 한국은 이런 그 9.19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에서 우리가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거기를 지키고 있던 해병대원들 포항까지 500km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차하고 자주포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 돈만 하더라도 정말 100억 원 넘는 그 국방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게 국민 혈세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북한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해왔거든요.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창린도를 방문해서 바로 그냥 사격을 하라고 했고 2022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무려 14번에 걸쳐서 도발을 했어요. 그때 쏜 게 대충 내가 세어보니까 3,000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NLL 남쪽으로 쏘지는 않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9.19 군사합의를 우리만 건가옥조처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이 우리를 깔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봐서는 선거가 있고 북한도 지금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선거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도발과 그리고 국지 도발은 앞으로도 11월 미국에서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국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올해부터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대화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제 대화의 창으로 끌고 오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방법일 거고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대응이 되겠죠. 외교적으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뭐 2월 달 또는 뭐 이렇게 선거 때 그쯤 돼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그 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같이 하게 하고 또 북한을 올바른 길로 비핵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대선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의 관계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한반도 지역에서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적인 차원이고요.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영토, 국민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다른 것들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